우리는 우리는 동갑내기 동갑내기 사촌입니다. 사촌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영입니다. 마차님, 오늘은 팟빵도 좋지만 저희끼리 그냥 수다를 음. 떠는 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음, 지금 소영 씨가 누워서 마이크를 들고 녹음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좀 이전 녹음과는 다르게 좀 편안한, 릴렉스한 상태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혹시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어, 사춘기, 갱년기,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한 과정을 지나오거나 지나고 있거나 자신의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거나 그럴 때가 있으실까요? 그러게요. 특히 저희 팟빵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50대, 60대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갱년기 부분이나 또는 갱년기를 거치고 계시다면 그 이전에 소영 씨가 말한 다른 시기들도 겪어 오셨을 거기 때문에 한번 댓글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셨는지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질문을 왜 하게 되셨죠? 저는 친구는 제 취향껏 선택할 수 있는데 가족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와중에 자식들에게 엄마는 평생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친구랑 같이 살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와 너무 다른 모습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여자로서 정말 친구처럼, 소녀같이 조언도 하며, 그런 친구 같은 평생을 친구로 사는 그런 존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차님과 저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특히나 마차님의 엄마랑 저희 엄마는 자매지간이니까 마차님이랑 저도 네, 그런 이야기가 더 돈독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한편으로는 어떠한 가족도 욕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가족들만의 사정이 다 다른 부분이라 음, 타인이 제3자 입장으로 판단하고 저 사람의 저 행동은 나빠. 저 사람은 저 행동은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또 그걸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네, 마차님과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희의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한 걸 좀 더 세세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깨달은 생각들과 음, 경험을 통한 대화들을 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팟빵을 켰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엄마와 딸의 이 모녀 관계를 어 20여 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의 자아가 형성되고 나서 그때부터의 모녀 관계를 생각하면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더 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혈연 관계에 대해서 좀 서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소영 씨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드렸던 것도 혹시나 50대, 60대 언니들께서 이 팟빵을 듣고 계신다면 모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 오셨고 관계를 잘 유지했는지 이런 점도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그리고 다른 청취자분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될 것 같네요. 너무 많은 댓글 지향성 발언은. 네.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마차님한테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요? 참,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음, 마차님은 마차님의 엄마가 어떨 때 제일 이상해 보이나요? 이해할 수 없어 보이거나. 이건 우리 엄마지만 난 이해가 안 돼. 음, 사실 이해가 안 된.
적도 많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나, 대화에서나, 또 싸움에서나, 그때는 엄마라는 그 존재가 하는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조금만 좀 시간이 지나 보면은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소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누구도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우발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하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살아가겠죠? 그런 부분 말고, 그러면 현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해볼까요? 현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음.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많이 이제 폐쇄적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안 사귀려고 하고, 새로운 친구를 안 사귀는 건 물론이고, 친구 자체도 많이 안 만날 뿐더러, 그냥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그냥 내 자식 아니고는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자식으로서도 그렇고,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오히려 엄마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게 분명한데, 오히려 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좀 선을 그으려고 하고 내 자식만 잘났고 약간 다른 사람은 뭔가 쉽게 폄하하는 그런 태도가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음. 음, 근데 저희 엄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두 분이서 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편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제일 재밌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본격 엄마들 앞담아, 욕하기. 앞담아. 음. 되게 고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 관계가 너무 고여서 썩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게 참 새로운 물을 겪고 있는 저희한테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제 뭐 4, 5, 60대 분들이 되게 삶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뭐 아니면 책이라도 읽는다던가 누군가의 말을 좀 마음을 열고 듣는 그런 좀 의식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은 각자 하나씩 나사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 그래서 저는 누군가 나를 이해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고 어딘가 이상한 부분, 모난 부분이 있으니까 각자 다른 나사가 빠져 있어서 저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나사가 어느 방향으로 몇 번이나 돌아가 있는지까지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는 엄마가 음. 좀 집착이 심해요. 음. 30분 전까지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네. 오늘만 해도 제가 받지 않은 전화가 7통이고, 숨 막혀요. 어제는 8통이었고,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가지 않은 빠진 나사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남자친구랑 이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 아무래도 남자친구도 그만큼의 저와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에서 빠진 나사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어, 너는 도대체 왜 해결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저한테 너는 왜 모든 문제든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 자기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자신의 부모님이나 자신의 삶을 봤을 때는 세상에는 답이 존재하지 않은 것들이 많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사람은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것 또한 해결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떠한 문제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그것 자체로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엄마의 집착 어린 연락들이 저를 숨막히게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제가 네.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만 전화해 달라. 내가 몇 시부터 몇 시에는 무얼 하고 있다. 그냥 일주일의 일상 루틴을 알려줘도 엄마는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할 말이 생기면 바로 전화를 걸고 끊고 그날 하루에 그냥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전화를 걸거든요. 근데 아무리 오래 흘러도 분노가 차오르고 바꾸고 싶고 어, 도망가고 싶고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맞닥뜨렸을 때는 엄마가 아닌 문제점에선 다 끊어내거나 해결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답답함을 풀어내는 게 가능했는데 요새는 그냥 두는 것 또한 해결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요. 그냥 이러한 상태로 많은 몇 년을 흘렀으니까 또 이러한 상태 그대로 몇 년이 흐르는 것도 그냥 해결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마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일단은 듣기만 해도 그니까 엄마가 많이 전화를 하는 것 그 자체 현상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그거보다 더 크다 생각하는 건 그 연락을 볼 때마다 소영이의 세상이 자꾸 고정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니까 어쨌든 소영도 엄마랑 떨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올라와서 사회생활도 하고 다른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어떤 새로운 공부도 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기만의 이제 시간이나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한데 그런 생활을 어떻게 보면 해낼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는 말하지만, 이제 뭐 하루에 일곱, 여덟 번, 다섯 번 이상 전화한다는 게 적어도 세네 시간에 한 번 전화를 한다는 건데, 그 전화가 옴으로써 소영이의 어떤 새로운 기회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박탈되는 게 그려져가지고, 그게 저는 조금 눈에 보여서, 다른 그 무엇보다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엄마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말인가요? 어,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소영이의 실제 마음이나 행동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어쨌든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아, 또 전화 왔구나. 근데 사실 인간은 단순해서 기분이 다 결정을 하거든요. 기분에 따라서 어떤 것도 결정하고 좋은 선택으로 현명한 선택이 쌓이고 쌓이는데 그런 기분이 안 좋은 것들의 집합으로 하루하루들을 쌓아갔다는 게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희 외가가 약간 정신적으로 멘탈이 많이 약하고 음, 문제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차님이랑 저도 같이 느낀 부분이거든요. 네. 약간 일반 분들이 들으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어, 도청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모나 할아버지나 그런 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도청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을 들을 때마다 빨리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뿌리의 근거에서 도청을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실제로 도청을 우리가 당하고 있긴 해요. 이 앱에서 자동으로 동의가 되면은 얼마나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대화에서 어떤 관심사인지 그런 걸 다 듣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이 음, 나오는 건 맞지만, 이제 그들은, 음, 그냥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모 같은 경우는 네. 자신 애인과의 관계에서 애인한테 자신이 도청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 그래서 수시로 휴대폰을 꺼버려요. 음, 막, 내가 어제 엄마랑 이런 대화를 했는데, 엄마한테, 나 이게 필요해라고 말했는데, 다음날 애인이 그걸 사다 준 거예요. 음. 그리고 그걸 받고 와서는 하는 말이, 어, 내 애인이 내 휴대폰으로 엄마와의 나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새끼가 도청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러고 휴대폰을 끄는 거예요. 이게 멀쩡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저, 저희 엄마도 좀 의심이 많고, 약간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 뭔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집에 홈캠을 달아 놓을 정도로, 이제 뭐, 자기의 물건 하나가 없어지는 것에 엄청 민감하고, 근데 사실, 뭐, 진짜 집에 설령 도둑이 들지언정, 저는 홈캠을 설치 안 하고 그냥 훔쳐가라 이러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거든요. 그냥 홈캠 하는 거는 24시간 내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깟 물건 하나 없어진다고 뭐 달라지나요? 오히려 마음이 더, 네, 정말 더 조바심이 날 것 같아서 혹시 이 팟빵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어머니. 비싼 것들을 장만하신 건 알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마음 졸려 사시는 것보다는 그냥 가져갈 거면 가져가고, 보관을 할 거면 뭐 따로 잠금 장치를 사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박인 것 같아요. 확인 강박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걸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계속 어, 확인하는. 정확해요. 진짜 옷이 딱 떠오르면 막 자다가도 눈이 떠져가지고 막 찾아요, 막. 그래서 아, 있다 하고 안심하고 주무시고. 그게 좀 심해요. 음. 저는 저희 집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차님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마차님이랑 제가 대화가 잘 되는 것 같고, 아,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어, 마차님한테 제가, 우리 둘은 그래도, 다른 피가 섞이지 않았냐. 외가와 다른 피가 혼합돼서 나타나서 다행이다. 외가의 피만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났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각자 아버지들의 핏줄이 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다행이나 주의 요망이다. 주의 요망. 주의 요망. 방심금물. 저희가 그 팟빵을 시작하고부터 이제 초반에 저희 가족 관계나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로 좀 도파민이 터지는 에피소드를 구성했는데 그 다른 또 도파민이 터질 이야기가 있나 싶었는데 끊임없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더 자극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어, 내면의 필터가 이제 작동하고 계시군요. 그냥 정신병 외가야. 진짜. 제가 또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정신간호학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리고 좋아했는데, 그래서 실습을 나갈 때도, 교수님과 이야기할 때도 저는 너무 잘해서 항상 A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그러한 배움과 근거를 토대로 봐도 음, 정신학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들이.
아, 근데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기질적으로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외가 쪽 핏줄이 유독 심한 걸 보면은 유전적 요인이 심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고 있는 저희는 조금 답답할 뿐이라 해야 되나? 조금만 더 내려놓고, 좀만 더 털털하게 생각하면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놓지 못하고 예민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어서, 이제 주변까지도 피말리게 하는 행동들이 좀 스트레스로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모든 괴로움은 어떤 뭐 물체나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옷이나 또는 자식이나 또는 어떤 시절에는 남편이나 그런 뭐 기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집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 지나갈 때 우리가 붙잡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통과시킬 텐데 그런 기대나 집착이 괴로움의 약간 뿌리로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마차님, 네. 제가 알고리즘에 스님이 뜨는 거예요. 또요? 근데 마차님이랑 대화하기 전에 뜨는 거여서 그냥 봤거든요. 네. 근데 스님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셔서 기억에 남는데, 네네. 우리가 산을 볼 때, 우와, 산이다. 아, 바다 예쁘다. 이렇게 하는데, 음. 그러면 산이랑 바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의 본질적인 것은 변하는 것이라고. 음.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꽃을 보고 예쁘다 한 순간은 진심이었다고. 어. 그 산을 좋다고 한 것도, 음. 바다를 보고 예쁘다고 한 것도, 꽃을 보고 예쁘다 한 것도 그 순간순간엔 다 진실한 마음이었다고. 마음은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이랑 바다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느꼈겠냐는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럼 주기적으로 봐야겠어요. 진짜 우리 그 오프라인 증문즉설도 12월 말쯤에 있거든요. 한번 같이 가봅시다. 아, 그 스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법륜 스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말씀 법률 스님이 하신 거예요? 네네. 아, 갑시다, 그러면. 네네. 저 얼마 전에 엄마랑 다녔는데 엄마 너무 좋아하시고, 음. 네, 엄마도 뭔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는지 정신과를 검색해 보시더라고요. 거기서 비슷한 고민의 어떤 사연을 스님한테 말했는데 그거 편집증이고 집착이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병원에 가라. 현실적으로 되게 조언을 해주세요. 스님인데. 그래가지고 엄마도 그냥 정신과 이렇게 찾더라고요. 되게 의외죠. 근데 진짜 내 자매가 다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욕이 아니라 진짜로. 네, 우리 엄마 소영이한테 전화하면은 어떡하지? 지금 합방 들으시고. 근데 제가 마차님한테 그 마차님 엄마 이야기 듣고 그거 강박이고 편집증이라고 막 말했잖아요. 네. 너 스님이 되게 견문이 넓으시구나. 네, 진짜 새로운 걸 계속 배우고, 네, 맞아요. 마차님은 스님한테 어떤 걸 물어봤어요? 저는 질문은 따로 안 해갔어요. 왜냐면 그냥 들으러 갔고, 또 가보니까 거기가 400석인데 거의 꽉 찼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항상 높고 해가지고, 어, 질문을 신청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마이크 들고, 이제 서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스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마차님 그 20대 남자도 있어요? 20대 남자, 400석 안에? 아, 근데 많던데,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젊은 남자들 많아요? 스캔했죠, 저도. 저도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자. 그냥 재밌. 옵시. 앙금걸.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라 그랬더라? 깨달음.
학문? 위한 진리, 예, 학문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이해가 됐어요. 좀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사실 마음 편하려고 종교를 믿는 거긴 한데, 뭐 다른 종교들보다 불교에 있어서는 뭔가 어떤 누군가를 믿어야 되고, 뭐 부처님을 숭배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초점보다는 그냥 네 마음이 괴롭냐? 그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알아? 이거를 물어봐 주니까 더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마차님이랑 제가 다른 성향의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었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사실 요새 들어 하고 싶은 게 좀 많아졌거든요. 네. 그냥 내 일상을 기록해보고 싶기도 하고, 블로그를 키워보고 싶기도 한 거예요. 또, 블로그 체험단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돼서, 카페 촬영을, 카페 블로그를 올려야 되거든요. 오, 네. 그렇게 지금 첫 시작으로 해서 키울 것 같고, 음, 대학원도 가보고 싶고, 음, 해외 봉사도 1년 동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해외 봉사를 하려면 프랑스어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 아프리카는 프랑스어를 쓴대요. 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앞날이 기대가 돼요. 너무 다채롭고 풍요로운 하고 싶은 것들이 열려서 그저 지방에서 엄마 밑에 살 때는 강압적인 가스라이팅에 의해 자본주의적인 돈, 일, 결혼 이런 부분으로만 계속 포커스를 맞췄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시각에서 대화를 해보니까 좀 더 넓게 펼치고 싶은 꿈들이 많아진 거예요. 저는 이것 자체로부터 시작이 좋다 생각을 해요. 마차님의 시작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저희가, 어, 오늘의 어떤 주된 주제였던 이제 외가 쪽의 정신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닮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잖아요. 그 자체가 되게 다행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그들과 대부분의 삶을 같이 해왔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독립적으로 잘 성장을 해서 또 다른 각자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눈과 어떤 안목을 키운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되게 다행이고 잘 컸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곧 연말 다 돼가는데 2025년에 이루고 싶은 것들과 앞으로 되고 싶은 것들을 다음 시간에 말해볼까요? 생각해오기 합시다. 음, 약간 저처럼 뭐 해외 봉사, 그러니까 터무니없는데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약간만 들어도 바로바로 이렇게 집어오는 걸로. 좋아요. 머리에 살짝만 스쳐가는 것이어도 바로 집어오는 걸로. 좋습니다. 집어오는 걸로. 네. 2025년 다른 해보고 싶은 거, 해내고 싶은 거. 꼭 2025년이 아니어도 좋고 다른 사람들은 2024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 우리라도 이렇게 원대한 꿈을 계속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고요. 네. 또, 날짜가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또 우린 인간이니까 날짜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또 한 해를 지워버릴 수도 있고,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권한이 있는 것 같네요. 갈수록 어른이 되기 무서운 것 같아요. 어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느끼는 어른은 어린아이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갔는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이유가 어린아이일 때는 모든 게 다 처음이어서 그것을 인지하느라 뇌가 다 기억을 해서 시간이 늦게 간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른이 되면은 계속 익숙하고 경험했던 것들은 뇌에서 기억을 안 해서 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대요. 근데 시간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 쓰는 마음이 아니어서 계속 무뎌지고
그래서 만약에 상처를 받게 된다면 처음보다는 덜 받고 이미 무뎌진 마음에 오는 타격들이라 강해지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좀 긍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도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돼간다는 건 무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인 것 같은데, 익숙해진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무뎌지기도 한다는 거고, 보기 싫은 걸 더 봐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알고 싶지 않은 걸 알게 되기도 하는 것 같고, 맞아. 그게 싫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순간에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 또한 이겨내는 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과제도 어려운데, 앞으로 해가 갈수록 주어지는 과제들은 더 어려운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음,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니겠지만, 지나기 전까지는 별거로 있으니까. 네. 나는 별게 아닌 게 될 때까지 그 별거를 계속 감내하고 겪고 이겨내고 수련하고 하는 거니까 그 과정들이 눈에 뻔히 뭔가 그려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음.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가득한 그런. 무상무아님께서는 본인도 본인 입으로 자기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삶이 익숙해지고 단순해지고 재미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년 매년 하루하루 너무 설레고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자체로 너무 고마웠어요. 뭔가 나이가 들어가는 게 되게 서러운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다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뭐 엄마가 했던 말도 생각나고, 뭔가 TV에 나오는 그런 관용적인 걸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해가지고, 나이 드는 건 당연히 별로고, 젊은 것이 생생하고 탱탱하니 좋지,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 나이 들수록 편해지는 것도 많아지고, 오히려 대처하는 방법도 더 현명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정말 더 행복해. 이렇게 말해주는 언니가 있다는 게 되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또, 사건과 갈등과 고통을 지나갈진 모르겠지만 그 또한 잘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기꺼이 마주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뭔가에 계속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어른이 아니라 음. 좀 더 단단해짐으로써 행복해지는 되자고요. 네. 사실 불안도 집착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내가 왜 불안해? 어, 돈을 잘 벌고 싶어서? 돈을 왜 잘 벌고 싶어? 남들한테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왜 괜찮아 보이고 싶은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집착하는 마음을 좀 덜어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좀 불안하는 마음도 사그라드는 것 같아서, 그냥 물 흐르듯이 모든 거를 관통하면 오히려 현재에 충실히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잘 그러고 있겠지만, 조금 더 불안을 내려놓고 살면 정말 후회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제가 요즘 보는 책들이 다 비슷한 책이어서 그런진 몰라도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머릿속에서 짓거리는 것들은 내가 아니다. 사실 그렇긴 하더라고요. 음, 짓거리는 나. 어떤 과거에 쌓여진 사건들, 또는 뭐 사회적인 인식들, 배웠던 학습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그건 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에 휘말리면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 내가 거기서 그냥 빠져나와서,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지금 좀 불안하네.
조금 조급하네? 이런 거를 그냥 느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힘에 힘을 더해주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도움이 됐어요.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거. 저는 원래 생각은 곧 나라고 생각해서 계속 빠져들고 감정적으로도 휘말리고 했었는데 생각이 내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되게 단순하고 명쾌하더라고요. 이게 진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일단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 자체로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이 이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이에요. 음. 네, 이 책은 러시아 물리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사실 불교 쪽에서 물리학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수영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양자역학이 불교의 사상이랑 조금 맞닿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저도 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핵심은 이거잖아요. 뭐 우리가 원자로 구성돼 있는데 그 원자를 타고 타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 빈 공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원자로 구성돼 있어. 그럼 우리는 다 빈 공간 아닌가? 이게 양자역학의 기본인데 불교 철학에서도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되게 불교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이런 개념이 허황되지 않음을 알려주는 실증적인 어떤 이론이다라고 해서 물리학을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물리학자라서 조금 그런 깨우침을 얻으신 느낌이 들어요.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펜듈럼이라고 말하는데, 펜듈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했던 어떤 생각, 또는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 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펜듈럼은 당신이 에너지를 기쁜 마음에서 주든 분노하는 마음에서 주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펜듈럼은 그저 에너지를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펜듈럼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비어 있습니다. 내가 텅 비어 있다면 무엇으로도 나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나는 펜듈럼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다. 펜듈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나는 단순히 그것을 무시한다. 펜듈럼의 에너지는 나를 그냥 통과해 가버린다.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공간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펜듈럼의 게임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펜듈럼에게 나는 텅 비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뭐 저번 에피소드에서 소영이 잠깐 말했던 이직 관련해서 내가 1년을 못 채웠는데 나가도 될까? 이런 상황에 있다면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1년 이상은 채워야 돼. 라는 그런 펜듈럼이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 펜듈럼은 에너지를 먹고 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더 힘이 더해지는 거고, 더 힘이 더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게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거고, 그런 무리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 펜듈럼이 당연한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소영도 자칫하면 자신의 결정을 따르지 못하고 펜듈럼 속으로 들어갈 뻔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음. 약간 다수결 같은 느낌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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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말하는 게 뉴스나 신문 기사 이것도 다 펜듈럼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거를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왜냐면 뉴스는 정말 깨끗하고, 정말 청정하고,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주는 데라고 생각해서 전혀 그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도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음, 그 단체도 돈이 필요로 하고 광고로 먹고 사는데 그 광고를 받으려면 사람들의 시청률을 높여야 되니까 최대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정보들만 취합을 할 텐데, 여태까지 그거를
좀 너무 순수한 의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네. 아까 말했던 어른이 되기 무섭다 한 부분 중에 알고 싶지 않은 걸 알게 된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요. 뭔가 그냥 순수하게만 바라봤던 어떤 세상이나 부분들이 음. 그의 이면과 다른 부분이 보일 때 저는 알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그걸 더 알아간다는 게 무서워진다고 해야 되나? 음, 음. 마차님, 저도 그 책 읽고 싶어요. 빌려주세요. 좋아요. 또 한 부분 읽어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 저 잘 준비하라는 소리죠? 네. 네. 네, 읽어주세요. 펜듈럼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펜듈럼이 당신을 게임 속으로 유인해 들이도록 허용하지 말라. 집을 내주듯 자신을 빌려주라. 그런 상황에서 늘 하던 것처럼 행동하되 게임의 참여자로서가 아니라 외부의 관찰자로서 행동하라.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상황을 바라보라. 펜듈럼은 당신의 손을 잡고 미로 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문제가 당신을 겁주고 사로잡아서 근심과 혼란 속에 빠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모든 문제에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라. 펜듈럼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어려운 해석을 받아들이지 말라. 당신이 어떤 문제나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해 왔다면 그에 대해 당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지를 잘 파악하라. 문제는 혼란과 두려움, 분노와 절망 등을 불러올 수 있다. 당신은 문제를 대하는 평소의 태도를 정반대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저절로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간단한 해결책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정관념과 습관에 거슬러서 문제를 장애물로 보지 말고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의 일부라고 생각하라. 내면의 문제가 머물 자리를 주지 말고 문제에 대해 텅 비어 있으라. 이상입니다. 생각을 계속 두고두고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책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 와닿고, 되게 논리적으로 잘 쓰셔서 어쨌든 마음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읽어보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경멸하지 말라. 경멸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비난이다. 균형력의 작용에 의해 당신도 비난받는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선 또 균형이라는 키워드도 많이 중요하게 다루긴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간단하게 말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면 그 상황이 찾아오지 않으면 너무 불행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그것 자체가 균형력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를 비난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좋음과 나쁨을 심판하는 척도 위에 자신을 세우게 될 것이며 당신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에 놓일 것이다. 당신은 부정적인 에너지까지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균형력의 영향에서도 해방된다. 문제거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자신의 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당신도 알고 있듯이 자신의 결점과 싸우려는 이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이다. 자기 비하와 싸우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다. 그 결과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콤플렉스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거하는 것도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다. 자신이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스스로 설득하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다. 자신을 속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되게 ASMR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개인의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의 목을 조르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특히 좋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외적이든 내적이든 모든 형태의 중요성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누구나 세상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 바닷가에서 물장구 치며 재미있게 노는 아이들을 상상해보라. 그 아이들 중 아무도 자기가 착하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바닷물이 좋다 나쁘다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아이들이 착하다 나쁘다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아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하나로 어울린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올 때 자연의 아이로 왔다.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성을 만들어내면 그 즉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중요성과 문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기가 힘든 적대적인 환경으로 보이는 것이다. 사실은 소망을 성취하는 길에서 유일한 장애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중요성이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딱 한 가지 일이 있다. 자기가 부여한 중요성의 기초 위에 벽을 쌓아놓고는 그것을 넘어가려고 끙끙대며 기어오르고 지나가려고 머리를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벽을 넘어가려고 애쓰기보다는 기초에서 벽돌 몇 장만 빼내어 벽을 무너뜨리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길에 놓인 장애물은 누구나 분명히 알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많다. 문제거리에 부딪힐 때는 자신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에다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과도한 중요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라. 그러면 벽이라면 무너져 내리고 장애물이라면 제거되고 문제라면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장애물을 넘어가지 말라. 그 대신 중요성을 감소시켜라. 중요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감정과 싸워 억누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지나친 감정은 중요성이 만들어낸 것이다.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 원인이란 사건과 대상들에 대한 당신의 태도이다. 너무나 구태의연한 조언으로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인생을 가능한 한 철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권한다. 중요성은 오직 문제거리 외에는 아무것도 불러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다면 의식적으로 중요성을 감소시키라. 외적 중요성을 줄인다는 것은 무관심이나 과소평가와는 상관없다. 오히려 무시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의 중요성이다. 삶에 대해 좀 더 단순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무시하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라. 사람들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헤이, 주무시나요? 제가 렌즈를 빼면 눈에 피로감이 아, 몰려와가지고 눈이 빨갛지 않아요? 진짜? 조금 불긋하네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가짜의 ASMR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수다가 어떤 방식으로 닿을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소영 씨 마지막으로 잠이 오지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삶에 대한 해결 방식과 음,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차님처럼 종교를 갖든 책을 읽든 계속 우리처럼 고민을 하든 음, 그런 방식으로 듣고 있는 분들도 또 한 발자국씩 또 어른이 돼가고 있는 거니까 같이 내년에는 더 큰 꿈을 이루는 어른이 돼봐요. 네. 네, 이상 꿈속에서 소영이었습니다. 아니, 네. 마차님이 책을 읽어주면서 주문을 외웠어요. 아니, 제 목소리에 좀 그런 수면제가 뿌려져 있나 봐요. 다들 그러시네. 마차님 팟빵 끝나고 좀만 더 읽어주면 안 돼요? 아우, 알겠습니다. 네. 팟빵은 그럼 여기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시는 네. 길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우리는 동갑내기 사촌입니다의 마차였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뿅! 뿅.